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표로 드러나는 시장 과열과 그리고 놀라운 정부의 대응입니다. 일단 거래량부터 보겠습니다. 2월 거래량 심상치 않아요. 자, 2025년 3월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 2,410건이에요. 아직 거래 등록 가능한 기간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이게 많은지 적은지 비교하기 위해서 1년 전에 같은 타이밍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4년 3월 1일 날 2월 아파트 거래량이 1,251건이었거든요. 그거 대비 무려 92% 급증을 했다는 거고요. 또한 지난 올해 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월 거래량과 비교해봐도 무려 78%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의 시작인 잠실 지역발 과열,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주 대비 0.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특히 이 상승률을 어디서 주도했다? 강남 상구에서 주도했는데 송파구 지역이 0.58% 나왔습니다. 이거 폭등세란 뜻이에요. 강남구는 0.38%, 서초구는 0.25%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볼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 풀린 강남과 송파 2주세 호가가 2, 3억 상승 과열. 제가 알기로는 실제 한 두 달 만에 7, 8억 오른 단지들도 많이 있어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의 시작은 언제나 잠실이라고 말씀드렸죠. 잠실로 시작된 건 절대 잠실 안에서 끝나지 않고 주변 지역으로 퍼져 나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게 있어요. 바로 14억에서 16억 아파트 수요 증가입니다. 이미 18억 이상 아파트는 다 전고점 뚫고 올라가고요. 14억에서 16억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 그래서 지난 주말 사이에 이들 지역의 부동산들이 굉장히 바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의 매수 계획이 있다면요, 저는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2024년과 차이점 볼까요? 일단은 2024년에는요, 3월부터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3월이 아니라 2월부터 반등 시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또한 반등 강도도 훨씬 강합니다. 현재 아파트 거래량 추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5천 건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5천 건이면 5월 페이스거든요. 반등 시점도 빨라졌고 반등 강도도 훨씬 강하다는 거. 그래서 참고로 작년에는 총선 이후에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냥 2월부터 바로 급등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도 차이점이에요. 3월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많이 오른 곳, 그리고 10억 이하 아파트 아직 안 올랐는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단은 많이 오른 곳도 하락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요. 10억 이하 아파트도 시간차를 두고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2월 말에 기준금리 인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더 많은 수요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런 추세에 태클을 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금리가 급등을 하면 돼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하면서 대출금리도 오르고 예금금리도 오르면은 당연히 수요가 일시적으로 주춤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금리는 지난 1년 중 최저 수준이에요. 그래서 가상금리만 낮아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대출금리는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당국에서 계속해서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죠. 그런 시장금리 급등은 해당이 안 되네. 그 다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정부의 개입입니다. 지금 정부의 개입 현재까지 나온 거 다 정리해 드릴게요. 2월 27일 20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포함됐다? 가계부채를 월별 분기별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쏠림이나 중단 없는 여신 공급을 위해서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해 월별 분기별 기준을 마련해서 관리를 하겠다. 자,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응 방법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은 수준의 대출이 이루어졌으면 대출 아예 못하게 하는 수준으로 해서 좀 막아가는 강력한 조치란 말입니다. 근데 이 총량 규제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1월부터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대출을 실컷 해줘요. 그러다가 야, 총량 규제 너네 넘을 것 같은데 경고를 하면 그때부터 4분기 때 연말에 조이gin을 나서면서 대출금리가 껑충 뛰어오르고 어떤 사람은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월별 분기별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출 규제 시점이 앞당겨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가계약 먼저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가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1, 2주 뒤에 본계약을 체결해요. 자, 본계약 체결하고 나서 2, 4개월 뒤에 잔금을 치르고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가계대출 통계는 언제 집계가 돼요? 가계약하고 나서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뒤에
책정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부동산 과열되고 나서 한참 뒤에 대출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그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면 2월에 거래가 폭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출 증가에는 언제 나타난다? 5월이나 6월 정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6월에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6월에 대출 규제를 가할까요?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정부라는 것은 지표의 지속성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한 달 반짝 뛴 걸로 야 바로 대출 규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6월달, 7월달까지 보고 8월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좀 늦어요. 그리고 나온 정부의 대응도 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강남 상구 부동산 상승폭 확대 조짐 철저히 모니터링, 이 기사에 엄청 욕이 많이 달렸어요. 야, 집값 올라서 난리 나는데 지금 모니터링 할 때냐 이런 거죠. 왜 정부는 모니터링만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지표의 연속성을 보고 개입을 합니다. 특정 지역의 과열만 잡는 주체가 아니에요. 자, 지금 전국적으로 변동률을 보면 마이너스 0.02%로 하락세로 나옵니다. 수도권도요 0.01%로 보합이에요. 경기도 마이너스 0.04% 상승률이고요. 인천은 마이너스 0.03%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의 일부 지역만 보고 대출 규제 등을 꺼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 수도권 지역 상승률이 0.2%를 넘어야 이제 대응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미 광범위하게 급등한 뒤라는 거죠. 아니, 서울시는 가만히 있어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촉발된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관련된 보도자를 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 시장 투기 행위 발생 시에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거 재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거 하나만의 원인일까? 자,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해제가 포함이 안 된 단지들이 있죠. 바로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 대표적으로 여의도가 있습니다. 여의도 볼까요? 평당 1억 거래 나왔다. 자, 그리고 목동도 포함 안 됐습니다. 목동, 신고가의 행지, 잠실주공 5단지 같은 재건축 추진 단지도 포함이 안 됐는데 국민평수 40억 나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한마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포함됐든지 안 됐든지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리센치 엘스가 올라갈까 얘네들이 영향을 받은 거잖아. 솔직히 엘스하고 리센치는요 이미 12월 말부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지 전 소식부터 급매가 소진되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오르는 타이밍에 얘가 명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없었다고 집값이 안 오를 것이냐?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차피 올라가는 흐름 자체에다가 여기 금리 인하에 맞물려 있었던 거예요. 다만 이것이 오르는 것을 좀 빠르게 가속화하는 역할은 했다고 봅니다. 작년보다 분명히 강한 신호가 나오니까요. 가계부채 대책에서 추가로 발표된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도금과 이주비 등 소득 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도 금융회사가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 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은행별 자체 DSR 분석 및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 이행 등 시범 운영을 거쳐 자율화 규제를 추진한다고 해요. 한마디로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의 소득자료 확인을 공식화한 겁니다. 지금은 DSR 대출 미적용 상품이죠. DSR 제도 도입 이후에 주택 구입에 제한을 받는 가구가 있습니다. 바로 50대 이상 은퇴 가구인데, 자, 이 은퇴 가구가 제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집단 대출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소득 심사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집단 대출 중 하나가 이주비 대출이에요.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이주 과정에서 이주비를 해줍니다. 현재는 비규제 지역은 70%, 규제 지역은 50%를 해줘요. 자, 이것으로 이제 세입자도 내보내고 본인도 이사갈 집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DSR 같은 게 도입이 된다? 복잡해집니다. 왜냐면은 조합원들은 평균적으로 나이가 많아요. 자, 어떤 데는 뭐 평균 조합원 나이가 80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 DSR 한도가 잘 안 나와요. 필요한 만큼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이건 프로젝트상 무조건 대출을 해줘야 되는 상품이라는데 여기에 소득 제한을 간다면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죠. 분양시장도 타격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중도금 대출에 DSR이 포함이 되잖아요. 이게 한도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계약금을 낼 때 보통 신용대출을 받아서 내거든요. 근데 신용대출을 받으면
이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말도 안 되게 줄어들어요. 자, 그럼 신용대출 받은 상태에서 한도가 안 나오는데 중도금 대출이 거절이 된다? 그럼 이거 계약 포기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두 번째는 이게 무주택자보다 분양권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유주택자거든요. 유주택자가 지금 집에 막대한 돈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중도금 대출 덕분이에요. DSR을 미운영하니까. 자, 근데 이 중도금 대출도 DSR을 운영하게 된다면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의 DSR 한도하고 새로운 중도금 대출의 DSR 한도가 맞물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 정부의 정책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3월 1일 멤버십 영상에서 18억 넘는 아파트 중 지금 사도 괜찮은 단지를 정리드렸습니다. 그래서 갈아타야 되는 사람, 갈아타면 안 되는 사람 정리드렸고요. 갈아타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것을 봐야 될지 쇼킹부동산 멤버십에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